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8%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6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들만 매수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만 순매수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가질 종목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몇 종목은 또 있긴 있겠죠. 그래서 시장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관심 종목을 정리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한두 가지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관심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어제 미국 연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헝다 위기가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어제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헝다 파산이 글로벌 위기로 번질 위험이 있다라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라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입니다. 폐허. 이 폐허인 나라를 갖다가 경제를 발전시킬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입니다. 이 폐허인 나라에서 부동산을 갖다가 쫙 이렇게 건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건설될 때 많은 인력이 투입되죠. 또 그리고 그 과정에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또 거래가 일어나면 국가에서 세금을 갖다가 많이 거둘 수도 있죠.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성장하기 전까지 이 부동산을 갖다가 먼저 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갖다가 가지고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국가가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로 나아갈 때 단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히든 카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부동산 경기를 이용해서 갈 수 없는 것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생산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이 돈이 많이 돌게 만들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끝도 없이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중국 전체에서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생산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산업의 어떤 구조를 바꿔보려고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대출을 규제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막 하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그 기업 중 하나가 헝다가 파산을 하게 된 건데, 이 헝다가 아직 완전히 파산을 한 것은 아니고 파산 위기에 내몰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헝다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이 그동안 부동산을 가지고서 경제를 꾸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헝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돼 가지고 전체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연준에서 대충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제개발이 한참 진행이 될 때 이 부동산을, 중국처럼 부동산을 가지고서 경기 부양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중국처럼 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중국은 이걸 이제 끊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사실 이걸 끊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끝도 없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경기 부양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내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한 요점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 해버렸어요. 계속 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사게 됐죠. 국민들이 사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사서. 그렇게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부동산을 살 때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부채를 내서 산 것이 되기 때문에 월급을 타서 돈을 벌어도 그 이자 내고 나니까 오히려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 돈 낸다고, 빚 갚는다고 사회에 쓸 돈이 없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지금 봉착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돈이 안 돌아가니까 그 박근혜 정부 때는 돈을 빌려줬어요. 대출 막 내줄 테니까 그걸로 다시 경기 조금이라도 좀 연장을 좀 해보자. 왜냐하면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워낙 오랜 기간 침체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한번 버텨보자 해서 그렇게 돈을 좀 풀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풀어도 월급으로 뭔가 뭐 이자 내고 나면 쓸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월급 좀 올리도 해서 지금 이제 진보 정권이 박근혜 이후에 이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월급을 이제 많이 올렸죠. 이번 정부 들어서 파격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올렸는데 좀 돈도 많이 풀어버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월급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또 그런 부작용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신흥국 외환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신흥국들도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유럽 재정 위기 때 스페인도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었어요. 신흥국 외환 위기가 어떤 거냐면은 미국에서 돈이 풀려서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세계 각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을 갖다가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투자를 하냐면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중국처럼 부동산,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도 증가하고 또 사고 팔면서 거래도 일어나고 또 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그쪽을 해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괜찮은데 다 짓고 나면은 이게 생산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그 돈을 만들지 못하는데 이제 미국의 금리를 조절하면서 다시 달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나라 이제 외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또 거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박정희 정부 때는 굉장히 잘했죠. 일본한테 보상금을 받았고 또 그리고 독일한테 뭐 다른 나라에서 차관을 얻었잖아요. 특히 일본한테 보상금을 받은 걸 가지고서 전 국민이 사실 일제시대 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눠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나눠줄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상 재난지원금 받아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팔자 고칠 만한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정말로 푼돈으로 끝에 섣부려 금방 섣부리면 끝나버리죠. 아마 그런 식으로 사라질 돈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박정희 정부 때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 돈을 굉장히 잘 쓴 거죠. 이 부동산 이 경기 이전에 그때 60년대, 70년대 중화공업을 일으키고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계획을 딱 가지고 공장을 많이 지어서 그 돈을 갖다가 참 알뜰하게 잘 쓴 거예요. 그때 기업을 잘 만든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흥국들도 미국에서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갈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부동산 경기에 어떤 목을 매가지고 자기 당대의 선거 뭐 좀 인기를 좀 얻고 또 다음 뭐 투표를 통해서 또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러 근시안적인 욕심에 젖어서 아마 제가 볼 땐 저런 짓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미국 그 신흥국들도 달러가 흘러 들어올 때 그걸 갖다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1960년대, 70년대 했던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그 우리나라에 필요한 공장이 이런 거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주변국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제조업을 육성을 해서 강국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서 쭉쭉 해서 나갔다 그러면은 신흥국이 외환위기가 안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다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라서 그런 시각을 갖다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흥국 외환위기가 오는 거고, 뭐 우리나라도 이런 위기가 온 거고, 중국도 그걸 눈치 깠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도 플랫폼 기업들 말이 많죠. 플랫폼 기업을 중국도 규제를 한다 아닙니까? 플랫폼 기업이란 게 기존 산업에 그냥 빨대 꼽아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거가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기존 식당에 빨대 꼽아가지고 뭐 어디에 빨대 꼽아서 수수료 빼먹잖아요. 그냥 쪽쪽 빨아먹는다 아닙니까? 그게 플랫폼 기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그 규제해버리고 부동산도 규제해버리고 제조업을 갖다 키워나가고. 근데 그동안 부동산 성장하고 거래가 일어나면서 세금을 걷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갖다가 이제 부동산 국민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매기겠죠. 이 세금을 이렇게 매기는 쪽으로 해서 전체 어떤 국가 산업의 틀을 갖다가 재구성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 그 연준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이 헝다가 이제 파산이 일어나면 전체 이 부동산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동시에 파산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죠. 그런데 중국이 또 하나의 전략을 또 취하고 있는 것이 얘들이 전적으로 다 중국 돈만 빌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돈 빌려준 거는 뭐 이자 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건데, 위기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달러죠. 이 외국에서 이 달러가 이 중국 부동산 업체에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국 내부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 달러로 돈 빌려준 사람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중국이 파산이 될 수도 있고 파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민간 기업이라서 일단 배제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것이 이게 파산하면은 국가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쪼개가지고 순차적으로 아마 파산을 시키거나 뭐 떠안거나 대충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달러로 돈 빌려준 사람들, 이 채권자들한테 아마 이런 딜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달러 이 채권을 위안화 채권으로 바꿔줄게. 위안화 채권으로 바꿔줄게. 그럼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채워봐라. 너가 돈 띄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하면, 이게 또, 이게 만약에 위안화 채권으로 바뀌게 된다 면 위안화로 쓰는 데가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또 위안화의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질 거고. 하여튼 중국이 그런 짱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건 다시 한번 쭉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중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마찬가지로, 이 폐허에서 국가가 발전해 나갈 때 단 한 번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을 가지고 경기를 그동안 끌어왔는데 지금 산업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바꾸는 과정에 헝다가 지금 문제가 된 거고, 이건 헝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부에서 볼 때는 부동산 전체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키워드는 누가 지고 있냐면, 핵심은 그 달러를 갖다가 가지고서 중국 부동산 업체에 빌려준 이 사람들이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는 지금 당장 민간이라서 배째를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무너지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른 쪽으로 갈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거 위안화로 바꿔줄게 하면서 위안화를 갖다가 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으로 그동안 경기를 끌고 왔는데 내속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오버해서 가버렸다.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조치를 취한 거고, 이번 정부 때 이 부동산 가격으로 사람 올라서 그 부동산을 사느라 부채를 때문에 월급 받아도 쓸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 좀 쓰라고 그 월급을 좀 올려줬어요. 올려줬는데 돈을 너무 많이 푸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이번 정부도 막 사달이 나쁜 게 되는 거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잘했던 게,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초반에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될 그 초반에 돈을 갖다가 참 잘 썼다. 일본에서 차관 가지고 온 거, 또 보상받은 거, 또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 차관 받은 걸 가지고 헛짓 안 하고 공장이라든지 잘 만들어 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래 잘 사는 거고, 신흥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처럼 자국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계 경제를 파악을 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공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건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지 나간다면 신흥국들도 충분히 잘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데, 걔들도 다 정치인이라서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인기에 영입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경기에 집중한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있는 당대 인기에만 어떻게 올렸는데 쓰다가 중국에서 미국에서 달러를 갖다가 가져가 버렸을 때 빨리 급격하게 달러가 빠져나가는데, 부동산은 생산적인 요소들이 아니라서 신흥국 위안위기가 온다. 대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국의 이 위기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무역이 거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달러 자산을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 부동산 어떻게 보는지, 이런 요소를 우리가 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 신흥국 쪽으로 돈이 그동안 들어와서, 그것도 베트남이나 다른데 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올랐는데 미국에서 이게 달러를 갖다가 이제 회수하기 시작할 때,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때, 우리 동남아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부동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해외 주식을 갖다가 우리가 살만한 사람이 있을랑은 모르겠는데, 혹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 봐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신흥국 외환위기도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부동산이 이래 돼가지고 제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경기를 끌고 나가기는 좀 그런데, 뭐
신흥국, 신도시도 짓고, 뭐도 짓고, 뭐 하죠. 근데, 하여튼, 이런 걸 타게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통일이 될 수밖에 없죠. 북한이 다 때려 빠졌기 때문에, 북한을 하나 또 개발하기 시작하면은 또 우리나라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일단 대충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관심 종목 좀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 수급은 안 좋았습니다. 그냥, 다 팔고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조금 산 거죠. 사고 나머지는 다 팔았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오늘 이렇게 금융투자를 좀 샀다 이겁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몇 개 매수하는 업종들이 있죠. 이런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그나마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은 이렇게 10종목입니다. 10종목인데 뭐 몇 종목 안 됩니다. 자, 일단 여기 후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포지수가 지금 반짝 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리고 텍스트도 조심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한 3종목 정도 지금 뭐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참모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저도 연구 좀 해보고 괜찮은 종목 있으면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변곡점 지표 보면은 지금 CJ ENM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래요. 또 그리고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탐력 지표가 떠버렸습니다. 항상 이때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투자하는 거고 이때는 파는 겁니다. 물론 이거 뜬 다음에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이마에 먹었으면 안 됩니까? 이마에 먹었으면 되죠. 짧은 기간 은행 넣어봤자 얼마 준다고 요즘 안 그렇습니까? 이마에 먹었으면 만족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욕심 더 이상 안 부려도 안 되겠어요. 다른 종목도 세빈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NHN 박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고점이죠. 이미 좀 지났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동제약도 마찬가지고 쇼박스도 마찬가지. 어제도 나왔죠. 이렇게 지금 하락 반전 어떤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고 이 아래쪽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또 있겠죠. 자, 오늘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